자, 어쨌든 이렇게 광명학원에 재학하던 시절 윤동주는 9개월 동안 시를 12편, 동시를 16편을 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학교를 열심히 다니던 중에 1937년 노구교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북경 서남쪽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노구교 근처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중국 대륙이 전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중일 전쟁이 빵 하고 발발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윤동주가 큰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에 반해서 문학의 길로 가려고 했던 거, 그리고 상급학교 진학이 목표였던 것, 그게 두 개예요. 윤동주는 백석 시인의 시집을 정말 되게 좋아했어요. 백석 시인을 되게 좋아했는데 나중에 시집을 구할 수가 없게 되니까 손수 학교 도서관에 가서 이거를 다 베껴서 필사본을 하나하나 만든 거야. 그리고 구할 수 있는 책은 다 구해서 사모았는데 책을 얼마나 많이 샀는지 책 사다가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겨울이 돼서 이제 춥잖아. 그러면은 교복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교복에다가 안감을 대요. 양복점에 가면은 안감을 대줘요. 근데 그 안감 댈 돈을 받아가지고 책을 산 거야. 그리고 자기는 이제 덜덜덜 떤 거지. 진짜 윤동주 시인이 열정이 되게 대단했는데 의사가 되라는 아버지의 뜻 역시 상당히 강경했어요. 아버지는 한바탕 실패를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을 배워야 된다는 거야. 기술. 문학 해봐야 기껏 해봐 그거 잘 나가도 어차피 신문 기자밖에 될 수가 없는 거고 그거 해봐야 얼마나 벌어먹고 살겠냐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막 하지 말라고 물사발 막 집어 던지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자, 그래서 윤동주는 아버지가 물사발을 집어 던지니까 몇 개월에 걸쳐서 아버지가 퇴근하기 전이 되잖아? 그럼 집 밖에 나가서 산이든 들이든 강가든 막 돌아다니면서 밤이 돼서야 집에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을 아예 안 보려고 했던 거지. 그러고는 이제 나중에 또 아빠가 막 강요를 하니까 죽어도 나는 의대를 못 간다. 그러고서 며칠씩 밥을 굶었대요. 정말 둘 다 의지랑 성격이 보통이 아니죠.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아버지랑 윤동주 중에 누가 이겼을까요? 이 보통이 아닌 성격들이 둘이 싸워서 누가 이겼을까요? 정답은 할아버지가 이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작 공부를 할 사람인 동주가 그렇게 의과가 싫고 문과를 가야겠다라고 하는데 어떡하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윤동주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할아버지도 사실 윤동주 시인이 의사가 되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이 부자 간의 갈등이 심화가 됐으면은 진작 말렸어야지. 그리고 윤동주 시인한테 이제 너 문과 가라라고 하면서도 전제 조건을 붙였어. 고등고시는 꼭 합격해서 성공을 해야 된다. 고등고시에만 붙어도 충분히 출세할 수 있다 나중에. 이런 거야. 그래서 문과를 가되 고등고시에는 붙어라. 이런 조건을 걸었던 거죠. 자, 그리하여 윤동주와 송몽규는 나란히 연희 전문 문과 입학 시험에 응시를 했고 둘이 같이 붙어서 서울로 떠나게 됩니다. 자, 윤동주 드디어 하숙 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유롭게, 하숙 생활이랑 기숙 생활을 같이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하숙 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유롭게 하고 싶은 공부를 드디어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때 수많은 명시를 씁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자화상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자화상.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라는 시인데, 이제 이 시에 나오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제 우리 무슨 어떤 공부했는지 아시잖아요. 자, 여기에 나오는 우물이 어떤 우물이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많았어요. 이게 윤동주 시인이 어렸을 적 살았던 그 명동촌에 있는 우물이다, 아니다, 이게 하숙집에 있었던 그 우물이다, 이러면서 이게 어떤 우물이냐, 이게 의견이 갈린 거야.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이게 막 뭔가 과학적으로 아니다, 윤동주 시인이 명동촌에 있었던 그때 우물은 너무 깊어서 뭔가 바가지가 텅텅텅 하면서 이제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상당히 깊었다. 근데 거기에 물이 차서 자기 얼굴이 반사가 될 리가 없지 않느냐, 요런 무엇이 중요한지, 아무튼 이게 하숙집 우물이다 아니다로 상당히 이제 의견이 나뉘기도 했습니다. 제 뭐가 중요합니까? 어쨌든 시인의 마음이 우물이 있는 것을 뭐 있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목이 자화상인 만큼 한 사나이란 우물에 비치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걸 텐데, 그는 3번 우물을 찾아가서 우물에 비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차례대로 미움, 연민, 그리움 단계로 정서가 변화합니다. 너무 교과서적으로 갔네요. 자, 어쨌든 이 시는 여러분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었으니까 이 시는 지금 여러분들 겁니다. 그런데 이 자화상 이후에 윤동주는 한동안 절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글을 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조선에는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창씨개명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한국어 일간지가 폐간당하고 기독교 반공작 사건이 벌어지면서 전국에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피검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1940년 윤동주는 송몽규 이후 평생의 친구인 정병욱을 만나게 돼요. 이 둘은 그 나이랑 학년에는 차이가 났어요. 정병욱이 동생이에요. 근데 이 정병욱은 윤동주를 매우 가깝게 생각을 해서 서로 재학 내내 매우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윤동주에게 필사본 시집 한 부를 받아서 보관을 했다가 해방 이후에 이걸 세상에 알리는 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정병욱이 없었으면 우리는 윤동주 시인의 시를 못 봤을 거야.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셨는지 알겠죠? 자, 그리고 약 1년간의 절필 이후 윤동주는 다시 펜을 잡았고 학교 졸업을 앞두고는 1941년 진학에 대한 고민, 시국에 대한 불안, 이 시국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나의 친구인 송몽규는 이렇게까지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마음 편하게 공부를 하고 있어도 될 것인가? 이 시국에 뭐 이런 불안도 있고 막 가정 걱정도 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괴로워하던 윤동주는 절박한 상황에서 아주 주옥 같은 시들을 썼습니다. 이때 쓴 시가 바로 우리가 타자검정으로 외우고 있는 그 별해는 밤입니다. 자, 별해는 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별해는 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리었습니다. 따는 바람을 세워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여러분들, 별 새는 밤이 아니고 별 해는 밤입니다. 사실 해다라는 게 사투리예요. 함경도 사투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윤동주 시인 덕분에 아름답게 이 해다라는 말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이 해다라는 말처럼 세다보다는 해다가 되게 부드러운 말씨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의 사투리는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었고 이게 윤동주 시인의 시에 다 담겼던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왜 북간도가 나오는지, 어머님은 왜 북간도에 계시는지, 폐경옥이 여기서 왜 나오는지, 해다라는 사투리가 왜 등장했는지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다 이 윤동주 시인의 배경을 이해하면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정병욱의 회고록에 따르면 저 마지막 부분 있죠.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하는 부분이 원래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딱 끝난 거야. 그러니까 따는 밤을 새워 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하고 그냥 시는 끝났었던 거지. 근데 이 정병욱이 끝부분이 조금 허전하다라고 해서 마지막을 덧붙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별에는 밤은 윤동주의 그 서정성이 드러나면서 그의 고통, 갈등, 자기 성찰이 되게 잘 드러나 있는데 윤동주는 이 시를 쓰고 나서 시집을 엮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걸 쓰고서. 그러고 자기가 제일 잘 썼던 시들 18편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집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시집에 가장 처음 들어갈 시를 뒤늦게 쓴 거야. 18개를 다 정해놨고 맨 앞부분에 들어갈 시를 새로 완성했어요. 그 시가 바로 또 하나의 명시인 서시입니다.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저 너무 짧지만 좋은 시죠. 뭔가 이 시는 오늘 소개하는 이 시집에도 나와 있듯 목차가 딱 끝나고 책 펼치면 뭐가 나와요? 목차가 나오잖아요. 목차 끝나고 1장이 시작하기 전에 가장 서두에 붙어요. 그러니까 이 서시라는 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집에서의 위치, 그러니까 맨 앞에 이 시집의 전체 내용을 안내해주는 역할이 바로 서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동주는 이 윤리의 절대적인 기준인 하늘을 우러러서 정말 단 한 점의 부끄럼도 없이 살기를 바랐던 거야. 한 군데도 우그러지지 않은 교복 모자처럼 인생을 수치심과 부끄러움 없이 살고자 했기 때문에 내면이든 외면이든 바람에 흔들리는 그 자그마한 잎새의 흔들림에도 괴로워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성찰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다른 부분은 굳이 해석하지 않을게요. 자, 이 시도 여러분들 겁니다. 가지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시까지 쓴 윤동주는 이 19편의 시를 엮어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을 붙여서 세 부의 필사본을 만들었어요. 3개. 그리고 한 부는 자기가 갖고 한 부는 자기가 이제 존경했던 스승, 이 양하 스승에게 주고 한 부는 가장 가까웠던 이 잘했어 이 정병욱에게 줍니다. 근데 원래 요 시집 이름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아니었어요. 원래 시집 이름을 병원이라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이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러니까 두 시 중에 고민을 했던 거야. 근데 병원에도 의미가 있지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이제 더 좋아서 그걸 이제 제목을 붙였던 건데, 병원이라는 시를 제가 참 좋아해서 병원이라는 시도 읽어드릴게요. 네, 원래 병원이라고 지으려고 해서 그 앞에 보면은 자국이 남아있어요. 병원이라고 썼다가 지운 흔적이 남아있어. 자, 읽어드릴게요. 병원.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느니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는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되게 표현력이 되게 다르죠. 이게 원래 병원이라고 지으려고 했던 게, 이 병원이라는 것도 사실 교과서적으로 풀자면 이야기가 많아요. 뭐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이 늙은 의사는 누구인가? 젊은이는 누구인가? 그래서 내가 걸린 병은 무엇인가? 나에게는 병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의 병은 무엇인가? 나는 왜 아픈 것인가? 이 지나친 시련은 무엇이고 이 지나친 피로는 무엇이고 나는 왜 성을 내서는 안 되는가? 일제 치하에 있기 때문에 성을 내서는 안 된다. 이런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에 따르면 세상이 온통 환자투성이이고 병원이란 앓는 사람을 고치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앓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면서 병원이라고 처음 이름을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제목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로 결정이 됐던 거죠. 근데 요 윤동주는 원래 시집을 바로 출판을 하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아. 뭐 아빠가 반대를 했다. 그래서 뭐 시를 못 냈다. 상황이 안 됐다 그러는데 원래 윤동주의 아버지도 시집을 내주려고 했대요. 근데 그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던 거지. 어떤 상황이겠어요. 비용 문제지. 그래서 그 동생의 증언에 따르면 윤동주가 계속해서 300원만 있으면 출판을 할 수 있는데 300원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워했다고 해요. 너무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 300원 진짜 뭔가 300만 원도 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들인데. 자, 그리고 그렇게 서시를 쓴 지 19일 만인 1941년 12월 8일 새벽에 태평양 전쟁이 터집니다. 송명규와 윤동주는 원래 학교를 졸업한 뒤에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한 뒤에 대학 과정을 밟기로 했어요. 그래서 1942년에 유학을 딱 가려고 했는데 막혔어. 왜냐하면 일본으로 가려면 조선인이잖아. 근데 1942년이면 이미 한바탕 창씨개명이 다 끝났을 때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모든 조선인은 일본으로 넘어갈 때 이름이 바뀌어 있어야 돼요. 일본 이름으로. 그러니까 조선 이름이면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도항 증명서라고 내가 여기에 이제 이동을 하겠다라고 써야 되는데 그 도항 증명서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동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유학은 물 건너 가겠죠. 그리하여 윤동주는 일본식 성인 히라누마로 창씨 개명을 하고 송몽규는 소무라로 창씨 개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직도 그런 게 있잖아. 야, 내가 지금 오늘 방송 11시 반까지 못 끝내면 내가 성을 간다 라는 말이 있잖아. 왜 성을 갈겠어? 안 좋은 거니까. 지금까지 욕인 거지 이게 창씨 개명이. 그죠? 너무 마음이 아프죠. 자, 그리고 이 창씨 개명계를 제출을 하면서 이때쯤 썼던 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참회록입니다. 아마 그는 이 창씨 개명계를 내기 전에 자신의 감정과 각오들을 정리를 했고 이것을 참회록이라는 시에 녹여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참회록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읽겠는데? 자, 참회록.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그러니까 그는 일제에 망한 대한제국 왕조의 후예로서 자기 얼굴이 그 왕조의 유물이며 이다지도 욕됨을 참회했던 겁니다. 그는 정확하게 자기의 나이인 만 24년, 24살하고 또 1개월인 자신의 모든 생 자체를 회의하면서 참회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참회록을 쓰고 나서 옆에 여백이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백에 낙서를 했어. 끄적끄적 적어놨는데 단어들을 나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시인의 고백, 상급, 힘, 생존, 문학, 비의 금물 등이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당시 어떤 마음으로 일본 유학을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게까지 일본을 싫어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겠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생존을 해서 뭔가 자기가 끝까지 하고 싶었던 걸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자체가 너무 슬픈데 거기에 비의 금물, 그러니까 슬퍼하는 것 금지라고 스스로 이제 다짐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참회를 하면서 창씨개명을 한 윤동주와 송몽규는 결국 일본으로 건너가고, 송몽규는 동경제국대학에 버금가는 명문대였던 교토제국대학에서 사학을 공부를 하고, 윤동주는立教, 입교대에 붙어서 문과와 시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초반에는 뭔가 공부에 대한 열정도 불타올랐고, 내가 이제 이렇게까지 각오를 하고 왔는데 열심히 해야지라면서 이제 막 하겠지만, 생각해봐요. 같이 왔던 친구는 다른 대학으로 가버렸고, 자기는 그 태평양 전쟁 중이라는 살벌한 전시체제 속에서 혼자 유학 생활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점점 이게 마음이 힘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되게 힘들어했대요. 근데 이제 그때쯤 쓰여진 시가 바로 쉽게 쓰여진 시입니다. 쉽게 쓰여진 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이 윤동주는 단호하게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일본에서 공부를 하는, 좁은 방에서 공부를 하는 자신의 현실 상황을 나타내기도 하겠지만, 다르게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육첩방밖에 안 되는 나라라고 읽을 수도 있겠죠. 그가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이다 라면서 끝까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그러나 끝내는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이 최초의 악수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희망적으로 끝나는 시야. 생각해봐요. 우리는 그동안 뭔가 나의 이름이 박힌 묘비명의 새로운 뭐 풀도 자라고 막 다 그랬는데, 지금 내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희망적일 때, 이 이후에 시를 다시 썼으면 어떤 시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시 이후에 이 1943년 7월 윤동주는 여름방학을 맞아서 송몽규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버지에게 귀향 여비를 붙여주면 돈이 도착하는 대로 출발을 하겠다라고 편지를 보냈고, 짐까지 전부 다 수화물로 붙여놨어요. 자기는 이제 몸만 가면 되는 거야. 근데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던 중 일본
특고 경찰에게 체포가 됩니다. 특고 경찰, 특고 형사라는 건 이제 사상 범죄 전문 일본 특수 경찰이에요. 이 중국 군관학교 입교 전력 때문에 요 시찰인으로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던 송몽규와 고희욱이 조선의 독립과 민족 문화의 수호를 선동했다라는 죄목으로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특고경찰은 여기에다가 경도에 있는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그룹 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윤동주까지 함께 조선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이유로 1944년 3월과 4월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을 2년형을 받고 후쿠오카 형무소로 이감이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캐릭터를 알아봤잖아요. 송몽규야 그렇다 쳐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늘 자신의 신념대로 활동을 했고 뭔가 이제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라는 주의였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쳐요. 근데 윤동주는 맨날 저렇게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공부만 하고 맨날 이거 막 슬프면 나는 슬플 때는 시를 써 막 이러면서 막 시 쓰고 그러던 여린 학생이 무슨 독립운동을 했다고 잡아가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윤동주가 조선어학회 사건을 두고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자기가 소장했던 조선사 개론이라는 책을 빌려줬대요. 그리고 한민족으로서 이 민족의식과 문화를 유지하려고 애썼다라는 일본 정부의 문서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글로써 이제 조선인들의 사상을 건드렸다 이거예요. 책과 글로. 그러니까 무조건 육탄전으로 뛰지 않더라도 이제 사람들에게 민족의식과 문화를 유지하려고 애썼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독립운동으로 취급이 됐던 거죠. 독립운동도 맞지. 자, 그런데 이게 딱 잡혀갈 수 있죠. 뭐 그때는 억울하게 잡혀가기도 하고 억울하게 뭐 고문을 받기도 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근데 이제 2년만 살면 되잖아. 그런데도 그 2년을 못 버티고 딱 1년 뒤인 1945년 2월 16일 원인 불명으로 29살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6개월만 버티면 광복인데 진짜 딱 6개월인데 진짜 딱 6개월만 버티면 광복인데 2년형을 받고 1년 만에 그 건강하던 학생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윤동주 시인의 죽음에 의혹을 가진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를 계속해서 이제 의문을 던진 거죠. 도대체 윤동주는 왜 죽었을까? 말은 많죠. 이제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들 아실 거예요. 뭐 윤동주 시인은 일본의 생체 실험 때문에 사망했을 확률이 높다라고 하죠. 그 증거로 뭐 함께 잡혀온 송몽규가 이제 정말 피골이 상접한 상태였대요. 윤동주 시인을 수습하러 온 그 아버지랑 당숙한테 이제 찾아갔겠지. 이제 봤겠지. 송몽규도 보여줘라 그래서 갔겠지. 근데 못 알아봤대요. 처음에 송몽규인지. 너무 피골이 상접하고 얼굴형 자체가 달라질 정도로 정말 바싹 마르고 안경도 막 어디가 깨져 있고 그랬대. 근데 그때 만나서 송몽규가 감옥에서 정체불명의 주사를 놓아 이 모양이 되었다라는 말을 했대요. 그리고 당시 20대의 한국 청년 한 50명 정도가 줄을 서서 반복적으로 주사를 맞고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주사를 일본에서 어떤 실험을 했던 걸까 추측을 해보면 혈장 대용 생리식염수 실험이었지 않나. 그래서 이 실험을 위해서 조선인들의 정맥에 바닷물을 그대로 주사했을 거다라는 주장을 1980년대에 한 일본인이 했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강제로 주사를 맞아야 됐다라고 증언을 하면서 윤동주 시인이 사망했을 때 그때 이제 일본인 순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본인이 뭐라고 하는지는 못 알아들었지만 어쨌든 새벽에 갑자기 고함을 지르면서 절명했다 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들었지만 갑자기 뭔가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더니 갑자기 죽어버렸다 이거야. 근데 생각해봐. 새벽에 29살의 청년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죽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사인이 뇌일혈로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정제되지 않은 바닷물 속의 세균이 혈액으로 들어와서 감염이 되면 뇌혈관까지도 감염이 다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혈액 성분이 이게 스며 나오는데 이 증상이 뇌일혈이랑 비슷하대요. 그래서 이 주장에 힘을 얻어서 생체 실험을 당해서 죽었을 거다라는 주장이 거의 지배적이죠, 지금은. 근데 이제 한쪽에서 야금야금 그게 아닐 거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해요. 폐혈증 같은 걸로 죽은 거지, 감염이 돼서 죽은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게, 이게 엄청나게 많은 양을 주사한 것도 아니고 한 10cc 정도를 주사했는데 주사하고 나서 갑자기 자기한테 암산을 하라고 했대요. 근데 이게 뭐 생리식염수 같은 거를 하려면 굳이 사람에게 암산을 시켜야 할까? 라는 질문을 이제 다른 쪽에서 던진 거죠.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 어쨌든 이래서 오늘 너무나 안타까웠던 윤동주 시인의 이야기 여기까지 할 텐데, 이거 외에도 제가 오늘 너무 이제 시를 빡빡하게 되게 메이저 시만 읽었잖아요. 되게 유명한 시만 읽어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하시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시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윤동주 시인의 길이라는 시입니다. 길.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몰라 두 손에 호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담아 길 위엔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뭔가 슬픈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 콘텐츠를 즐겁게 들어주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시를 품고 자요. 오늘 읽었던 시들 중에 제일 좋았던 시를 이제 밀리의 서재에서 다시 한번 이 책을 찾아보시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를 다시 한번 본 다음에 잠들면 너무 좋지 않을까.